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과 원인을 전 정권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결국 오늘 사과를 했네요.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사람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본부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밝힌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8월 3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또 더운 날씨라서 빙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좀 가벼운 옷차림이긴 하지만 양복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아주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휴가 복장 느낌도 좀 나고요. 시원해 네. 보입니다. 옷은 가벼운데 몸은 무겁네요. 네. 자, 더위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잼버리 행사가 이제 열리는데 더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이제 시작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 스카우트 여러분,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껏 젊음을 즐기시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어떤 행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제 어제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입니다. 어제는 이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야영을 시작하는 행사를 시작한 것이고 사실 그 전날에는 개막식을 또 따로 했었죠.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 공식 야영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여러 나라의 대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축제입니다. 이번에 4만 3천여 명이 입국을 했다 그러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열린 글로벌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방금 함께 들어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참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렇게 환영사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석을 해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이색적이긴 한데 네. 여기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출신 대통령, 이게 사실은 좀 화제성이긴 한데 이런 이력이 있어요. 스카우트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광초등학교 시절 찍었던 보이스카우트 사진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화제가 된 바도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올해 스카우트 명예총재라는 직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큰 규모의 글로벌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오래전부터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추억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여러 차례 인터뷰 등에서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좀 뜻깊게 생각해서 이 잼버리에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까지 또 참석을 할 정도의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잼버리 개영식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폭염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런데 취재 구역을 통제해서 또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우선 이 폭염에 쓰러져서 문제가 됐던 온열 질환 관련해서
오늘 이 주최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총 108명이 이 온열 관련된 그런 뭐 어지러움증 이런 걸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네,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108명 집계가 됐고, 네, 뭐 경증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나 복통 등의 다른 그런 유형의 아픈 이 대원들과 포함하면 139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뭐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다른 이 잼버리 행사에 비교해 보면 그게 많은 건 아니다라고 주최 측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K-팝 행사나 이런 것들 좀 에너지 발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대원들이 있었다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방 장치를 추가하거나 의료진을 추가 배치해서 계속해서 잘 관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폭염이 얼마간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흘 동안 야영 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오는 6일 있을 문화교류의 날, 뭐 폐영식 이런 대규모 행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개영식에서 좀 쓰러지는 대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또 우려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잼버리에 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샤워 시설도 부족하고 천막으로 돼 있어서 옆에서 다 보인다. 네. 어떤 곳은 남녀 공용으로 돼 있고 저녁에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전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미리 좀 세계적인 행사인데 네.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아이들, 그러니까 대원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좀 위생적으로나 아니면 안전적으로 좀 많이 보장이 되고 대비가 돼야 되는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언급하신 것처럼 취재 구역을 통제해서 논란이 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야영장에 델타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지도자 청소년들이 만나서 좀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 델타 구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잼버리의 얼굴 같은 역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취재진들이 거기 가서 뭐 이 각국의 대원들 만나서 얘기도 좀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취재도 하고 그런 구역인데 네. 여기를 이제 앞으로 취재 시간을 정해서 스카우트 운영요원과 동행하라. 라는 공지를 내려보낸 거예요. 원래는 이 개막 당일 조직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델타 구역 입장 막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율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 관계의 뭐 책자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행하라 운영요원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결국 좀 안 좋은 취지의 기사가 나온 걸 막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더위에 뭐 온열 네.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게 좀 소식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려운 점 뭐 미비한 그런 준비 상황들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네. 그런 증언들이 나오게 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취재진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주최 측에서는 조직위 쪽에서는 아니 이 청소년 참가자들이 델타 구역에 있어서 좀 취재진이 운영요원과 동행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이 과정에서 뭐 환자 발생이나 아니면은 준비 미비점 이런 거 없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대회로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안락한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청소년들의 야영지니까 상당히 좀 열악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은 만큼은 네. 무엇보다도 잘 좀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날씨 소식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좀 더 해주실까요? 초열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덥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덥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지난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강원도 강릉시에서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초열대야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에도 우리가 30도 넘어가면 굉장히 덥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네. 밤에 이제 30도를 넘어간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강릉시가 특히 2013년 8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고요. 작년에도 사상 처음으로 6월달에 초열대야가 나타나서 이거 기후 위기의 어떤 결과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8월달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당분간 이런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5도고요. 특히 광주와 대구는 3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개 활동을 좀 자제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낮부터 충청 내륙 전북 경북, 울산, 경남 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잠깐 온다고 하는데 소나기가 와도 무더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3일까지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13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최저 29, 최고 36도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무더위고요. 걱정했던 6호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일단 일본 오키나와 서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무더위가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8월 중으로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에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늘어나고 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변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좀 냉방을 하면서 실내에 좀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한번 코로나19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연 면역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통계를 봤더니 6월 넷째 주 이후에 5주 연속 주간 단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일평균 확진자를 보니까 44,844명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26일엔 하루 확진자가 57,200명 기록했는데 이건 지난 1월 10일 그때 6만 19명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최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확진이 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검사를 안 받아서 내가 코로나19 확진 안 받았으니까 환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거든요. 이른바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네. 가능성이네요. 검사를 안 받고 있는 확진자도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런 상황이라면 방역 당국 정부에서는 완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8월 안으로 이 방역 조치를 완전히 완화하는 수준의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유행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입장을 종합해 보면은 큰 그림은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을 국내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숫자를. 이거를 4급으로 낮추는 감염병 관리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관계 당국이 고시를 확정하기만 하면 4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4급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 이제 관리 수준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행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또 방역 조치가 완전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각종 지원금, 치료금도 아마 고위험금이 아니면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가 되지만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 병상 배정 절차 이런 것들도 모두 끝나서 그냥 일반적인 의료 체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행이 돌면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나 이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독감보다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요. 지금과 같은 방역 체계를 사실 특히 의료기관 안에서는 또 감염 취약 시설 이런 데에서는 유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영미 청장이 검토는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일본과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이미 일반 체계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일단 가지 않을까 다음 주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분들 또 이 코로나 확진에 취약한 분들은 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화제 인물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 정치권 파장이 되고 있는지 먼저 본인이 사과한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이 짧은 발언에도 사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대한노인에도 직접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결국
성난 민심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뭐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남아있는 그 생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아들의 생각이었다. 뭐 이게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1인 1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아들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 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어제 뭐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성남 민심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당 내에서조차 이거 문제 있는데 왜 사과 안 하지?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지. 유감 표명을 끝날 일이 아니지라는 얘기가 커지면서 어제 사실은 박강원 원내대표도 그렇죠.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네. 대한노인에 가서 뭐 사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 차원의 사과는 있었지만 발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대한노인회 쪽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직접 오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을 또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흘 만에 사과를 하게 됐는데 뭐 당내 의원들 얘기나 좀 들어보면 그래 좀 늦었다. 사과할 거면 진작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게 좀 부족한데 혁신위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략을 좀 짜가면서 발언에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비판 겸 조언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또 오늘 사과 이후에 바로 또 대한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서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거기서 뭐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은 뭐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 얘기하면서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자들에게 노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 조심하겠다. 말을 삼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거든요.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늦은 사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다른 발언도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2부에서 각설하고 시즌2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휴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은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먼저 진남터널에서 문경 2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문경세제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감곡 부근에서 정체 심합니다. 여주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단양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정체가 무척 심한 만큼 단양 나들목에서 36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모두 21km 구간에서 정체되면서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에서 서종 부근, 다시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내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 통일로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고양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이제 재산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보유 재산으로 총 51억 751만 원을 신고했는데 일단 상당히 불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재된 재산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죠. 이동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51억 751만 원이 신고가 됐고요. 이 액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던 2009년과 2010년 신고했던 17억 가량에 비해서 34억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13년 만에 3배가 이제 재산이 불어났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15억 1천만 원 정도로 신고가 됐는데 네. 이거는 분양가 기준이고요. 현재 실제 시세는 4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후보자는 예금 15억 5천만 원 가량, 증권 4억 1천만 원 가량을 각각 신고를 했고요. 증권으로는 종근당 홀딩스, 하나솔루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도 후보자 본인의 신고 목록에 포함이 됐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예금 8억 9천만 원 가량, 증권 1억 8천만 원 가량, 그리고 1천만 원 가량의 골프장 회원권, 5,800만 원 상당의 호텔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1989년 생인 장녀는 예금 6천만 원, 1990년 차녀 예금과 증권 합해서 1억 4천만 원, 그리고 장남 같은 경우 예금과 증권 1억 8천만 원 가량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장남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렇죠. 아들입니까? 네. 네. 자, 이동관 후보자가 방금 전에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본인이 원래 살았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제 두 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3년 만에 재산을 3배 불린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아파트 두 채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재건축 직후에 시세가 많이 뛰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채 다 재건축이 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가족이 또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는 거죠. 네. 네.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1년 7월에 사들여서요. 2019년 11월 31억 9천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 2001년 당시 시세가 뭐 4억 5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으로 27억을 거뒀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2001년 매입해서 2006년까지 5년은 실거주를 했고 이후 10년간은 세를 주고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에서 실거주는 거기서 한 겁니다. 서초구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2010년 추진돼서 2019년 6월 준공이 됐는데 이 후보자가 준공 직후에 이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관련해서 또 어떤 의혹이 불거졌냐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이 아파트 지분율 1%만을 떼준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이 전문가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분 1% 떼어주는 거 이른바 선수들이 쓰는 방법인데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 1%는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최소화하면서도 재건축조합에서 의사결정권 행사하는 좀 일종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후보자 부인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회의 현장에 참석을 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선정 같은 주요 사안 의결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선수들 방식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이동관 후보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재건축 인기가 없어서 대의원을 모두가 꺼릴 때 후보자의 부인이 나선 거다. 특히나 로비에 관여한 일 없고 1% 지분 이거는 필요 조건이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희생한 열심히 이게 참여해서 거기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 1%를 가정한 거지 어떤 뭘 누리기 위해서 뭐 또 어떤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동관 후보자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 1%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던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1% 가지고 있고 이 대의원 자격이 있으면은 뭐 나중에 여기서 뭐 수천만 원의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대의원 자격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네. 얘기는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 개포동 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재건축으로 큰 수익을 얻었어요. 1982년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근데 2016년 10억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입 당시 재건축 유망단지로 꼽혔고 매입 1년 만에 재건축이 추진돼서 올해 초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를 보니까 한 4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시세 차익이 매입 7년 만에 25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동관 후보자는 뭐 이 아파트는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거고 노후용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소위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이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건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 이 사안도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산 보유에 대해서 그러면 신고돼 있는 51억 이익 여기서 아파트는 분양 가격이지 지금 실거래 가격은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그것까지 합치면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MBC 관련 뉴스도 살펴보죠. 감사원이 MBC의 방만 경영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감사가 청구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 이사장을 소환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MBC 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향해서 수사 그리고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도 감사에 들어간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감사나 똑같은 거고요. 네. 경찰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오늘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보수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했고요. 그 사유로는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등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특히 그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미진하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 출석을 하면서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는 부패 행위나 법령 위반이 명확하게 지목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을 위반을 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로 일단 감사를 실시를 해버렸다. 그래서 네.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이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특히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 논의를 또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어제 그러니까 보통 해임 제청안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아니면 뭐 방송국 안에서 구성원들의 항의라거나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어제 이 방통위원 중에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위원이 직접 이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직접 제안을 한 겁니다. 방통위원이.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도 오늘 권태선 이사장이 도대체 해임을 무슨 근거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냐. 최소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해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것도 지금 KBS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이 여야 구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대 아마 7대 KBS가 7대 4고 방문진이 6대 3일 겁니다. 여야 구도가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이사들이 다수, 그러니까 현재 야당 이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 권태선 이사장 등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 절차를 밀어붙여서 그리고 수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다수 구도로 방문진을 교체한 다음에 방문진이 MBC의 대주주니까 MBC 경영진 교체에 대해서 방문진이 이 임명 제청이나 해임 제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MBC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최근에 이제 부실 시공 아파트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네요. 네, 당정과 대통령실이 어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실 시공이 일어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다. 이걸 빨리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 협의회를 긴급하게 연 겁니다. 협의 결과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당정은 이 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보강공사 이번에 LH가 발표한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완료하겠다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사 해가지고 부실 시공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 아파트 이 조사 결과까지 확인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또 건설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이것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라는 게 당정과 대통령실이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실제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또 시민들에겐 주민들에겐 또 상당히 안전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철저하게 점검이 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오늘 오전에 박영수 전 특검이 출석을 해서 지금 실질심사 진행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정도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영장 기각이 6월 말에 됐고요. 7월 30일에 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에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혐의 입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 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해석하자면 왜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까 그런 또 질문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박영수 전 특검 이 검찰 출신이고 지금 50억 클럽 중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나 김순환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 법조인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검찰이 이 법조인들에 대해서 조금 부실 수사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니까 사실 좀 더 논란이 컸죠. 그래서 핵심 혐의인 그 대장동 세력에게 50억을 약정받았다는 부분, 핵심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딸 박모 씨가 있었죠.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던 딸이 11억 가량도 이 박 전 특검하고 딸이 공모해서 이 약정했던 50억 중에 일부를 받은 것 아니냐 우회적으로 이런 의심을 이번에 구속영장에 추가를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를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이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2월과 3월 가량의 특검법이 활발하게 정치권에 논의되고 있을 때 이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도 이번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박영수 전 특검이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고요? 이 검찰의 이제 수사 정황상 판단이니까 정확한 것은 이제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재판에 가봐야 알겠지만 검찰의 판단하기로는 2월달, 3월달에 이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네. 좀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아하. 휴대폰을 부수고 말 맞추기를 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두 번째 구속영장인데 누가 좀 말씀해 주신대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오늘 구속영장이 수용이 되고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해서 네. 구속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이 된 다음에 보강 수사를 거치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대적인 보강 수사를 검찰이 해왔고 특히 이제 이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 딸 박모 씨를 통해서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 수수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또 지금 이봉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 인멸했다는 그 정황도 적시를 했거든요. 네. 검찰로서는 사활을 건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645님.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라는 말이 미안할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 모두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이 여름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In Summer 들으시고요.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요. 디저트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다고 할 때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촬영은 올바른 발음이 아니고 촬영이 맞는 발음입니다. 한 단어에서 앞에 음절이 리을 받침으로 끝나고 뒤 음절의 모음이 야, 여, 요, 유일 경우에는 리을을 첨가하지 않고 받침 리을과 뒤에 모음을 자연스럽게 연음해서 발음합니다. 따라서 촬영이라고 하면 리을 소리를 불필요하게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연음을 해서 촬영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아껴 쓰는 것을 전략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요. 이 또한 절약이라고 연음해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전략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과 전술이라든지 판매 전략 같이 전혀 다른 표현이지요. 그리고 물자 절약과 함께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재활용 역시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이 맞는 발음입니다. 또 니은 소리를 불필요하게 첨가해서 발음하는 예도 있습니다. 앞음절이 미음 받침으로 끝나고 뒤음절의 모음이 야, 여, 요, 유일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하지 않고 받침 미음과 뒤의 모음을 자연스럽게 연음해서 발음합니다. 따라서 검역이 아니라 검역이고요. 감염이 아니라 감염이고요. 또 섬유가 아니라 섬유가 맞는 발음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날로 심해지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피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34도, 강릉, 속초, 울진이 36도를 넘어섰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역시 대부분 33도에서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제주 35도, 부산 34도, 광주, 대구 36도, 강릉이 3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찜통더위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5에서 60mm가 지날 텐데요. 전북 동부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은 80mm 이상 많은 양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될 텐데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중국 쪽을 바라보는 이 태풍이 내일부터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로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5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이어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지분 쪼개기 행태로 배우자에게 증여해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남들이 꺼리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질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오늘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감사원에 출석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영식에서 참가자 80여 명이 열 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행정안 전무는 프로그램 조정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한테 여름이 되니까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뭐가 궁금하시죠? 우리 때는 어릴 때 한참 많이 봤던 영화가 나중에 네. 이제 커서도 재방송되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KBS를 통해서 조스. 아, 조스. 네. 빠방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저 영화는 아니고 노래는 압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자주 먹었고요. 네. 여름에. 세대 차이네요. 네. 자, 이 조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배종찬 소장 나이가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자, 동해안에 상어가 나타났다. 네. 조스가 나타났다. 또 도심 한복판에는 뱀이 차량 본네트 안에 꿈틀거린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동물과 곤충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없던 상어들이 동해에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상어가 포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네. 이번 상어 공격성이 매우 강한 청세리 상어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청세리 상어와 백상어가 공격성이 강하죠. 맞습니다. A씨는 오전쯤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상어가 레저보트 낚싯줄을 끊고 갔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청세리 상어는 청상아리보다도 몸이 날씬하고요. 가슴이랑 꼬리 지느러미 위쪽이 더 긴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사람까지 공격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국내에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없던 상어들이 종종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고성이랑 삼척, 속초 등에서도 상어가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하나둘씩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KBS 다큐멘터리라도 펄펄 끓고 있는 지구 이 내용을 봤는데 바다까지 지금 수온이 높아진 네, 맞습니다. 결과네요. 자, 요즘 찜통더위를 못 이기고 나오는 또 다른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뭐가 있나요? 네, 바다에는 상어가 있다면 땅에는 바로 뱀이 있습니다. 뱀 출몰 신고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개가 풀 속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들이 왜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도시에 왔을까였는데 푹푹 찌는 찜통
총더위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특성상 극단적인 기후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박창득 국립생태원의 전임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 뱀들도 이제 시원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나무가 많은 산책로 또는 아파트 내에 있는 폭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지금 서식 중인 대부분의 뱀은 포획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뭐 살처분하지 않고 풀어줘야 한다라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위험하니까 개인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쵸.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뱀이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시원한 곳, 사람들이 많은 또 그늘진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 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 동물들이 출몰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위협하고 있다면서요? 네,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들어서 벌써 3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에 보면 강원도에서 어깨 부위를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요. 같은 달에 전남 고흥에서 60대 남성이 지붕 처마 보수 작업 중 벌에 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벌쏘임 사고주의보를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벌은 특히 어두운 계통의 옷이나 향수 냄새 등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 부분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 분들 중에서도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 여름에 제주도야말로 정말 선호하는 휴가지죠. 네, 가깝고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혹시 가시는 분들 이 소식도 꼭 놓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주 바다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파란 고리 문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 청산가리보다도 무려 10배 이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반 문어보다 생긴 게 굉장히 작고요. 10cm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예쁘게 생겼어요. 파란색에 동그라미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지갯빛 다리와 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성인이 만약에 파란 고리 문어에게 물릴 경우에는 단 26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또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성인도 그렇다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할 경우에는 자칫 이런 위험이 있는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란 고리 문어입니다. 파란색에 동그라미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지갯빛 다리와 몸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기 호기심에라도 만지시는 일은 없도록 네. 해야겠습니다. 자, 갑자기 더위에 곤충과 동물들이 출몰하면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미담도 있습니다. 우선 땡볕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에게 생수를 건네는 여성의 뒷모습이 상당히 미담이 또 되고 있네요. 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오후 2시쯤 가장 더울 시간이기도 하죠. 한 중년 남성이 태양빛을 쫙 받으면서 편의점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 한 여성이 남성의 왼쪽에 생수 한 병을 턱 하고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 남성은 돌연 바닥으로 쓰러졌고요. 여성은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알려서 A씨가 119 구급대를 불러 상황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쓰러진 남성은 약간의 출혈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게 사실 어려운 건데 고민 없이 시원한 생수를 하나 사드리는 마음씨가 너무 보기 좋았고 40년 가까이 산 저도 그분에게 하나 배웠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또 일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출근 시간에 아파트 이웃 노인분에게 엘리베이터 한 층을 양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한 층을 양보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께서 승강기 버튼을 취소하셨다. 어떤 이야기냐. 글쓴이는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긴 뒤에 출근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탔는데 승강기에는 이미 운동복 차림의 할아버지가 계셨고 1층이 눌러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글쓴이가 지하 주차장 층의 버튼을 딱 하고 누르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1층 버튼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왜 1층 버튼을 취소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8시 반인데 서울 어디를 가든 지금 차로 나가면 9시 출근하기엔 좀 빠듯한 것 같다. 나는 남는 게 시간이라서 사실 지하층 갔다가 위로 1층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출근하시는 바쁜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1층에 거죠. 안 서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나는 다시 1층으로 올라오면 된다. 네. 이거네요. 네. 그래서 글쓴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자 할아버지께서 아기도 키우는 것 같은데 더 고생이 많다. 외려 글쓴이를 칭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참 각박한 세상 같아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 여러분도 이 훈훈한 이야기로 네. 덥지만 좀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민 위해서 써주길 바란다면서 70대 분이 익명으로 기부한 분이 계시다고요. 네, 최근에 폭우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A씨는 덕천 삼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수혜금이라고 적은 흰색 봉투를 익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현금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수혜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이런 따뜻함 덕분에 또 살아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담이 또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이게 남성분들은 셔츠 또는 이 티셔츠죠. 티셔츠 같은 경우에 윗단추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날씨는 더운데. 그렇죠. 서용주 부대변인은 꽁꽁 다 잠궈 놓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예의를 위해서 예의의 남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 잠궜어요. 많이 여셨어요? 네. 저야 뭐 기대할 게 없는 남자니까. 야성미가 넘치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 장성철 소장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아니 방송마다 장성철 소장의 10월 퇴진론, 그 다음에 김두관 대행설, 이걸로 뭐 그냥 다 도배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밖에 대기실에서 서용주 부대변인한테 네. 많이 혼나고 왔어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말이야. 막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이야기를 뒤에 하긴 할 텐데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이렇게 좀 장 소장은 유명해지고 있는데 무슨 설 하나 발표할 게 있으면 좀. 김기현 사퇴설 얘기해요 그냥.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네. 김기현 사퇴설 얘기하려다가 근데 제가 이제 장 선배님처럼 네. 그 정도 내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선무담이 사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로서 좀 철이 이렇게 좀 자제하고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죄송합니다. 네. 철이가 영희에 나오는 철이는 아니죠. 네, 김은경 위원장처럼 철이 없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자, 일명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시리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 정부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고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두 분께 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부메랑 안 돼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서용주 부대변인은 제사보다 제밥. 일단 무슨 뜻인지 장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이에요라고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지난 정권 뭐 조사하겠다, 국정조사한다, 검찰 수사한다, 지난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은 정권 교체를 해서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이에요. 자꾸 지난 정권에 있었던 부실공사,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계약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파헤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과연 책임 있는 정치 집단으로서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부메랑은 안 된다는 말씀 주셨고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제사보다 제밥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라는 게 이제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부조리들,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는 건 좋아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서 찬성을 하나. 저는 이게 제법이 뭐냐면 지난 정권 탓하려고 이거 잘 걸렸네. 이거 지난 정권 탓하기 딱 좋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윤석열 정부 보세요. 뭐 좀 길게 안 가도요. 노조 관련해서 불법 집회하는 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놔서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오송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도 환경부로 뭘 일어나 해서 지금 그런 게 문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건설 이권 카르텔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논거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량판 공법 그거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온 건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건설이라는 게 시공 설계 감리 그다음 준공까지 이 한 텀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말도 밑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니까 바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래서 이권 카르텔 또 이 무량판의 부실함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량판 공법이란 게 보통 교란 구조에서 쓰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했다 다시 예전에 삼풍백화점 이후에 잠시 무량판 공법이 쉬었다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공법입니다. 이거는 건축업계에서 무량판이라는 게 기둥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량판 공법이라는 거는 기둥 라벤 구조라고 하죠. 라벤 공법. 그러니까 옆에 이 기둥을 세고 옆에 볼을 대는 건데 이 무량판은 볼을 대지 않고 청고에다가 그냥 기둥 하나로 받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량으로 하면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층고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근데 그 옆에 많이 이제 대면 돼요. 어떤 콘크리트 구조를 강화하고 철근을 옆에다가 해서 장력을 받쳐주면 되는 것인데 안전을 확보하면 되는데 안전은 기둥 구조나 이건 무량 구조랑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건설 업계에서 건설사들이 시공하면서 저기 비용 아끼려고 여기다 철근 적게 넣고 시멘을 좀 적게 넣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 욕하려고 건설 이권 카르텔 꺼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장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기둥 위에 가로로 철근을 더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받쳐야 되는데 네. 위에랑 그러니까 천정이랑 바닥에 있는 철근 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약 부실, 예를 들면은 그냥 LH공사의 비리 이렇게 봐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수석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아놓고 야 저기 천장에다가 이거 철근 빼는 거 그냥 눈 감아줘 뭐 이랬겠냐고요. 그 LH의 좀 정관 예우 또 부실한 계약 또 눈 가리기 이런 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럴까요? 그냥 이게 완전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정관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한 2, 3년 정도 확 일감 몰아주고 또 다른 사람 나가면은 또 몰아주고 이런 형식이 됐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문재인 정권하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냐.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도 LH가 계속 이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사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진짜 지하 주차장 무너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 소지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이 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아니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는 해야지 무슨 지금 그 건설 카르텔은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조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국가 정책이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 입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국정에 관한 된 정책. 근데 건설의 이권 카르텔
LH 공무원들의 혜택, 그다음에 서로 일감 나눠주기, 이게 국가 정책입니까? 뭐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시행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조사 하자는 것들은 아예 그냥 ABC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나 제발 그 김건희 씨 일가 땅, 김건희 여사 이 씨라면 큰일 나죠.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거기에 있는 종점을 왜 변했는지 이거나 국정조사를 받는 게 순서가 맞고요. 이 건설 카르텔은 이 잘못된 거 고치세요. 찬성한다니까요. 찬성하고 민주당도 이거는 발본색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전 정권 탓하냐고요. 장 선생님,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이건 카르텔, 네.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네.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이게 문재인 정부 정권 시절에 관련성이 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전 정권 탓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뒷받침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도 없지만. 네, 제가 뭐 보수 패널이지만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국정조사할 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죠. 좀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추진 여부를 좀 판단해 보겠다. 이게 좀 맞는 입장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부분 조사하고 공사니까 감사원 감사 가능할 거예요. 감사원에서 좀 감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아직은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국정조사 국민의힘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단 자체 TF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부 조율이 안 되는 건 또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앞선 것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정치적인 용어와 판단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집권여당이니까 뭐 자체 TF 이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이러한 비리를 수사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겨가지고 어떠한 카르텔이 있었는지 밝히면 돼요. 괜히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또 예를 들면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이거 TF 뭐 팀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위원 뽑아야죠. 그러면 또 언제 조사 계획서 TF 계획서 만들어야죠. 이거 언제 하냐고요. 검찰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어느 업체랑 수의 계약 맺고 어느 업체 밀어줬는지 제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뜻과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건설 카르텔에 대해서 경찰, 검찰 수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런데 서영주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이 부실 시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시공에 대해서 LH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 우리도 국정조사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좀 빅딜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게 뭐가 무게가 맞아야 바꾸죠. 제가 앞서 말을 했지만 국정조사의 요구권을 보면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권은요. 국가 정책에 대한 거예요. 국가 정책. 왜냐하면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일가의 땅에 권력형 비리가 들어갔느냐. 근데 이게 국책사업이 12년간 됐던 1조 8천억의 국책사업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거랑 건설 LH 뭐 어떤 정관예우라든지 건설사들이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빼먹고 자갈을 빼먹는 걸 국정조사를 왜 해요? 그거 국가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예 이건 빅딜이 안 되는 건데 김기현 또 대표께서 용산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그거는 빅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양평고속도로 슬슬 피해다니지 마시고 받아라.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당이 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 유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 태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붑니다. 그러면 오송 지하 차도처럼 취약한 곳에 물이 찰 수도 있는 것이고 산사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해보자. 그런 쪽에 논의를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이 계속 싸우고 아까도 대기실에서 소영주 부대변님하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봤는데 지금 중요한 게 참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없다.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과연 할 일을 해야지. 서로 장 그냥 선생님 혹시 기후 대사직을 제안받은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 국회 있을 때도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가지고 여야가 머리맡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안과 제도적으로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할까라는 거를 네. 지난 뭐 회기 때 아니면 지난 뭐 국회의원들은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네. 지금 실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후까지 신경 쓰는 장 선생님 모습 보면 역시 아니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인기 보수 대표 평론가라는 뭐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남아들 자, 이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일단 설화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노인 폄하 발언에서 사과도 했고 대한노인에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흘렸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반응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대략 난감하다. 난감합니다. 너무 표현이 점잖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속이 터지죠. 예. 이렇게 해야 맞나요? 덧붙여서 여쭤보면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이 사퇴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책임질 부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마음에 새겨서 혁신위원장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쳐서 안정화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용히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에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발언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혁신보다는 본인 정치를 하지 않냐라는 입장들이 많아요. 이제 당내에서요. 그래서 혁신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오시니까 이게 정치인지 혁신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되셨으니까 이번에 조금 정신 차리시고 다시 혁신위원장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좀 한번 다시 자리를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냐는데 사퇴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장 소장님 표정을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네, 사퇴 이야기를 하신 분이라. 자, 오늘 오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르신들 마음을 상해한 점에 대해서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사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가 않겠죠. 그냥 당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그게 뭐 공식적인 사과도 아니고 진정하게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버텼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잘못했어요. 그래요?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 유감이에요. 이러다가 지금 더 많이 뭐 원내대표랑 뭐 사무총장이 사과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떠밀려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말실수가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동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 개파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내 초선 의원들과 코로나 세대 학생처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구설수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교수라서 뭐 철이 없다. 또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검감은 부원장직을 마무리한 것은 치욕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실수가 계속 문득문득 나와요.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9월 초까지 아마 혁신위원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서영주 부대변인 같이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야 할 분들은 오늘은 무슨 사고 칠까 무슨 실수할까 아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 이제 사퇴 해설의 주인공이니까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거치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 결정력,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금융 전문가, 법조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을 개혁하라고 혁신하라고 모셔다가 임무를 준 게 과연 맞는 판단이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저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의 혁신을 맡겨요. 이게 말이 돼요? 서영주 부대변인? 이거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요. 네. 그래도 말은 해야죠. 뭔 말을 하실 거예요, 서영주 부대변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퇴 이야기라는 게 뭐 우리가 사퇴를 시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질문이 아니라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혁신위를 해체하고 위원장 사퇴하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건 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니까 뭐 저는 뭐 지도부도 아니고 일단 뭐 당직자로서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제가 이제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이제 당의 고문이시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또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도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여명 투표하면 한 표 뭐 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부분은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재차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발언한 것들을 즉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으면 본인의 취지도 이해가 되고 본인의 사과도 받아들여졌을 것인데 나흘을 끊어서 바보처럼 본인 스스로도 욕을 먹고 또 해명 자체가 또 본인 스스로 해명의 짐이 됐잖아요. 더 큰 거는 지도부에 짐을 준 겁니다. 민주당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 사과를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 짐을 줬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입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짐을 준 거예요.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짐을 더 주러 왔지 짐을 더 지어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투수로 섰으면 늘 스트라이크를 안 던질 수도 있습니다. 볼도 던질 수 있고 뭐 말하자면 빈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수를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인류수 하고 싶어 나 감독할 거야 코치 할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경기가 안 돼요. 다시 투수 자리로 돌아오셔서 스트라이크 던지라고 안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투수에서 구원 투수의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제 부메랑으로 서영주 부대변인께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분이 그냥 혁신이 그 관심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 욕심을 좀 채우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 성주 부대변인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도 최근에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조사 결과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좀 강력하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자중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건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혁신위 임명 과정에서 한번 설화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사퇴, 뭐 7시간 만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지금 어렵게 혁신위원장을 모셨는데 또 외부에서 민주당을 돕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그 어떤 설화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거치를 이야기할 부분인지 모셔왔는데 또 조금 실수했다고 나가라. 이것도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조금 실수가 아니죠. 아니 뭐 큰 실수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의 부담이 되니까 나는 떠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제가 봐서는 휴가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일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등장한 이야기가 무시하는데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인데 이게 사실 재건축 관련 내용이라서 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분 1% 정의는 뭐 꼼수고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이동관 후보자 쪽에서 해명도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입니다. 당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거기서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동관 지금 후보자는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당시에 거기에 사는 분들이 조합원 돼봤자 머리만 아프고 할 일도 많고 싫어 안 할래. 그래서 정말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이 안 하려는 조합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합원이 되려면 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지분 1%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당시에 조합원이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까? 조합원은 이걸 공헌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인가? 조합원으로서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당시에 대통령의 수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분이 남편인데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에는 어떠한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없고요. 그냥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저희가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소유자가 이동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서 자기의 지분 1%를 아내에게 넘겨서 아내가 이제 조합원이 된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뭐 이동관 후보자는 뭐 절세다 뭐 말하자면 재테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명을 보면 꼭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었다.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맞기를 꺼려해서 어쩔 수 없이 대의원을 우리 본인의 와이프한테 준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에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저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16억에서 51억이 됐을 때 13년간 30억을 봅니다. 물론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다고 하고요. 또 혹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뭐 부동산 가격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일반 사람도 13년간 30억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저는 공직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억 정도의 재산을 불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폭 논란에 있어서도 말끔하게 처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저는 이거 그냥 뭉개고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이게 투기냐 투자냐 라는 것은 본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보다는요. 뭐 학폭 논란과 투자 투기 부분은 그냥 도덕적으로 고위공직자에 적합하느냐는 국민적인 시각에 맡겨놓되 중요한 거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이게 이제 자세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뭐 공산당 기관지처럼은 안 된다. 가짜뉴스도 안 된다. 방송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언론 선전포고다. 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야, 저 이동관 후보자 그 첫 출근길 이 일성 공산당 기관지 얘기 듣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몸을 낮추거나 숨기잖아요. 네. 솔직한 분이에요. 나 방송장 할 거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안 한다고 하죠. 아니지요. 공산당 기관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공산당 기관지라는 게 예를 들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굽니까라고 기자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인지 전체 국민들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가장 우려웠던 게 뭐냐면 언론이라면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주장을 하는 언론은 말하자면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은요 논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각 언론별로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논조라는 게 톤이고요. 글톤이고 말톤이고. 어떤 시각이네요. 시각이죠. 언론의 시각을 말살한다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송을 외눈박이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언론이라는 건요. 100개의 눈을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 99개의 눈을 싹 닫아버리고 한 개의 눈으로
나머지 그 한 개의 눈이 아닌 눈은 다 공산당 기관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서 부대변인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몇몇 언론사들이 상당히 좀 친민주적이었다. 좀 정치 성향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논조라니까요. 아니 왜 친민주적이든 친국민의힘이든 그거에 대해서 나만 좋아해줘 하는 것들이 덜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게 민주적이잖아요. 특히나 언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 비판하는 인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나한테 내가 기분이 나빠 해서 거기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들고 네. 이렇게 해서 길들여서 자 이제 눈 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게 방송영역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상당히 좌편향됐고 편파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 대법원 판결 났죠. 이거 해임은 무효 이거다. 그렇게 났잖아요. 억지로 쫓아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보수파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의식도 있고 원한도 있고 보복심리도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KBS, MBC 사장 다 바꾸고 또 언론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진행자를 내세우고 패널도 막 편파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파 쪽에 상당히 불리한 언론 환경 구도를 만들었다. 그거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그거의 적임자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을 해본 이동관이다. 왜냐? 내년 총선에 기본적인 언론 환경, 불리하지 않은 언론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당히 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비판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욕하면서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두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실 텐데 짧게 하나만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자, 평론 활동을 하는 방송사 방송 패널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장윤선 기자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뭐 장윤선 기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어디에서 취재를 해서 뭐 이야기를 하신 거지 뭐 뜬금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돌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고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아직 나온 바는 없다. 당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다라는 것. 자, 오늘도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께서는 이 경제부로 취재 활동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시죠? 뭐 저희도 이제 부서가 바뀌고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이제 올 초부터 경제부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좀 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이 쉽게 재미있게 들린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 특별하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국에서 필리핀 이모가 생겨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인데 서울시가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지금까지는 없던 제도인데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공장, 건설 현장, 뭐 식당 같은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뭐 이미 10수년째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가정일 그러니까 육아 돌봄이라든지 뭐 설거지 청소까지는 지금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네. 취업 비자의 항목에는 가사 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열어서 가사 근로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는 외국인이 가사 근로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이고 올해 서울시에서 한 100명 정도 하반기 해 보겠다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추진 중인데 뭐 왜 하느냐는 사실 따져보면 이제 쉽습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육아가 대부분 대표적인 돌봄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평판 좋은 육아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내 아이의 성격과 성향과 부모의 취향과 다 맞는 정말 좋은 이모님 할머님을 만나기는 진짜 어려워요. 뭐 육아하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감하실 텐데 네. 진짜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그 급여가 높은 문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중고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질 좋은 뭐 외국인 일을 잘하고 젊고 한국말도 잘하는 외국인을 들여와서 한번 이 막힌 구멍을 뚫어보겠다라는 게 정책의 이제 목표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일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까지 있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건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바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는 뭐 굳이 뭐 두말할 나위가 매우 없고요.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근데 사실 이제 저출생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임자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너무 비싸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좀 풀어주면 저출생으로 갈 좀 그러니까 출산을 잘 하지 않는 좀 장벽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저출생 대책의 일환도 좀 깔려 있는 건데. 돌봄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두 가지의 이제 논란이 좀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가사 근로라는 걸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사실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우리 집에 외국인, 우리말을 잘 못하는 혹은 좀 서툴게 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나의 가장 사생활 영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거부감이 좀 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출퇴근도 있겠지만 집에 상주하면 뭐 만약에 상주까지 하게 되면 더 하는 거죠.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물론 지금 설계되는 제도는 출퇴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너무 나아간 얘기라서 출퇴근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런 심리적 거부감이 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급여인데 사실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돈이라면 누구라도 내국인을 택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을 택하게 하려면 급여를 싸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싸게 해줄 것이냐 여기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법하고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게 하려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되게 좀 예외를 열어주자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차별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시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논란을 떠나서 팩트만 정리하면 일단은 서울시가 올해 100명만 해보는 거고요. 네. 일단은 외국인 가사근로 자격증을 가진 나라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 자격증을 필리핀 나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가사근로 자격증이라는 건 없지만 필리핀 이미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필리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00명을 하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서울시에서 좀 수요가 큰 걸로 판단되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한부모라든지 임산부 가정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하게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입주는 아닙니다. 일단은 출퇴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 100여 명이 어딘가에 숙소도 또 확보가 돼야 아마 되겠네요. 공공기관에서 아마도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공공기관에서 기숙사 형태로 좀 값싸게 살게 해주면서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제 되게 될 것 같고 아이 돌봄 포함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뭐 분리수거 다 해주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가정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고용하느냐. 그게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중간에 이제 브로커, 그러니까 중개기관을 하나 세워서 그 중개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일종의 심사해서 선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원하는 가정과 매칭시켜주는 구조가 되고요. 일단은 6개월 단위로 일을 해서 6개월 단위로서 이 사람이 가사 근로를 참 성실하게 잘한다. 그러면은 6개월 더 연장해서 최장 1년까지 이제 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큰 설계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급여예요. 급여.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좋은 이모님, 그러니까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난다는 이모님들은 급여가 한 4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한 달에요. 그 가격을 준다면 누구도 외국인을 쓰지 않겠죠. 당연히 급여를 확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가 사실 이제 주장한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일단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이 되려면 한 월급을 100만 원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데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입장에서 외국인, 뭐 필리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동남아 가사 근로자들이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현저하게 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내년에 9,800원대로 이제 인상이 됐지만 급여로 따지면 한 200만 원대, 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210만 원을 안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정한 분야 노동 가사근로라는 특정한 노동 분야에 외국인이라는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법이 예외를 두는 거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걸 정말 할 거면 최저임금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적절할 거냐는 상당히 많은 논점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사실 왜 다른 노동 놔두고 가사근로만 그렇게 몸값을 싸게 쳐주느냐. 네. 그 특정 가사근로에 대한 좀 어떤 무시가 깔려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얼마나 가사 근로를 필리핀 등 또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를 잘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 급여도 급여지만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필리핀 쪽에서 온 사람이라면 필리핀 자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테고 또 이 사람들하고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아이를 돌볼 때 뭐 중국 동포분이나 우리 순수 내국인을 찾기 힘들어서 그럼 중국 동포분이나 기존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그런 방법들하고는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우리 그 중국 저기 만주 쪽에 사는 분들 들어와서 우리 아이 돌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중국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 동포입니다. 재외 동포는 국내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방문 취업의 일종의 쿼터를 받고 들어오는 거여서 아예 제도 자체가 다른 거고 지금 말하는 것은 한국계 외국인이 아닌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까지 이 제도를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게 필리핀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인데 지금 현재는 중개기관이 이 원하는 신청을 한 필리핀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말 시험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영어 실력을 심사를 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우수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어차피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100만 원만 줘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급여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것이고 그런 공개 경쟁을 통한 선발을 하면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까지 한 훌륭한 인력이 들어올 거다라는 게 현재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취지와 목표인데 물론 뭐 그건 해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와서 실험적으로 되는데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외에 언어 소통이나 비용적인 부분 현행법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법적인 손질도 필요한데 다른 우려되는 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돌봄을 내가 이제 외국인에게 맡기려면 뭐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육아 문화 그다음에 어떤 가정의 그 분위기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외국인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난다는 좋은 육아 도우미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서
그 육아를 하는 무형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분들 대부분 젊은 분들일 텐데 과연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느냐. 소비자의 좀 만족도가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아이 돌봄만 합니까? 아니면 집안일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까? 물론 근데 그거야 각 가정에서 원하는 바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현재로서는 원하면 다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가사근로를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사실 제가 지금 육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노인 간병 사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한 없이 열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의 장비량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가장 큰 게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불안인데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아이와 이 필리핀에서 오는 가사 도우미 두 명만 있을 때에 대한 불안감도 현실적으로 없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없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범죄 경력이라든지 혹시라도 뭐 현지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라는 거를 다 신원 조회를 해서 걸러내겠다는 게 현재 제도의 설계 취지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좀 불안 요인이 있긴 합니다. 정확히 올해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겁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는 제도의 큰 얼개, 제가 말씀드린 수준의 얼개만 나와 있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올해 안에 100명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얘기가 잘 되고 있고 만약에 그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하반기 늦게쯤 100명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사 근로자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한 200만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가 될지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또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준범 KBS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 계속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폭염에 철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시원한 오후 되십시오.